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저는 오히려 김여정 정말 이번에 정말 부끄러워할 거다. 오히려 이 작전 참 실패했을 거다. 실패해서 문책받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입니다. 북한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북중 국경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담은 사진첩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라는 책을 발간한 강동환 교수입니다. 네, 저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 정보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거죠. 저는 북한을 늘 통일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대가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소위 산업화 세대였고 저희 형님 누님 세대들이 민주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 다음 세대는 이제 통일 세대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됐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바로 분단을 물려받은 거죠. 그 분단을 해결하고 통일 조국을 이룬다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곳이 신의주를 볼 수 있는 단동에서부터 출발해서 북한의 제일 북단이라고 하는 온성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훈춘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약 1300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직접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 마치 한국의 1960년대 심지어는 1950년대와도 같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 주시는 것이 여기는 그래도 북중 국경이니까 그 산 너머 안쪽 지역은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곳은 뭐 너무 열악한 모습이니까 그나마 이 안쪽 지역은 훨씬 덜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양의 모습을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지금 1960년대와 같은 이 모습이 북한 내부의 지역, 그러니까 안쪽 지역보다는 잘 사는 동네입니다. 이 탈북민의 증언을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 뭐 숨길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구글 지도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북중 국경 지역의 나무가 거의 없이 민둥산인데 안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지도를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북중 국경에 있는 지역이 그나마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밀수를 하는 지역이라서 여기는 그나마 살 수가 있는 잘 사는 동네다라고 탈북민들이 증언들을 하니까 오히려 이 안쪽 지역과 북중 국경 지역의 차이 중에서는 오히려 여기 북중 국경 지역이 훨씬 더 잘 사는 곳이다 할 수 있죠. 저는 북한을 이야기를 할 때 북한과 평양을 분리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 당국이 편집한 영상은 평양의 모습이에요. 물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끔 요새 지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북한 당국이 의도한 편집한 영상이라는 거죠. 이 평양공화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평양은 그야말로 그 특권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뭐 지방 사람들이 함부로 평양에 갈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데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올 때 신고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북한은 평양에 들어갈 때 친척집 방문을 한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심하고 더군다나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김정은이 얼마 전에 여기에 답을 줬어요. 김정은이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인 지방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 세계적으로 낙후가 돼 있다는 것을 김정은도 알아요.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생필품 공급 안 되죠. 그리고 주택 해결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야 한국도 주택 해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평양과 지방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물풍선 그 안에 어떤 게 담겼을까? 정말 말 그대로 북한 당국이 쓰레기를 넣은 겁니다. 왜 오물풍선을 보냈냐면 한국에서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국 전단 활동을 하는데 북한 당국은 이것을 너절한 쓰레기 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응해서 이 쓰레기 오물을 넣어서 보냈는데 김여정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 이번에 오물풍선의 그 내용 뭐가 담겼는지를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일단 이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레기통을 이렇게 담아서 그 쓰레기를 보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 정보도 없는 폐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지금 잘랐다든지 지금 통일부에서 나온 이 사진들을 보면요. 그리고 옷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쓰레기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런 걸 만들어서 입는다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티셔츠를 만든 게 있는데 옷감 2개를 더 떼어서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 양말을 기웠는데 사실 요즘 우리 세대들에게는 기운다는 표현도 잘 몰라요. 기우는 게 꿰매는 걸 말하는데 저도 어릴 때 양말 정도는 꿰매 신어봤는데 이게 꿰맨 정도가 아니고 그게 워낙 구멍이 크니까 안에 천을 더 떼서 양말을 지금 꿰맨 거예요. 그리고 뭐 마스크도 인공 그 수제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북한 경제의 어떤 민낯이 그대로 이제 드러났는데 아니 정말 주민들은 이렇게까지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오물풍선이라고 이렇게 보낸 김여정, 김정은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죠. 사실 이게 그 대한민국의 지금 거창까지 내려가서 터졌으니까 굉장히 뭐 안보 위협이 되는 요소임은 당연하고요. 또 이렇게 김여정이 지금 저열한 짓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낸 거는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알 거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한 겁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군이 주도를 해서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민간단체가 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민간단체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군사적인 조치인 도발인 거고 이게 국제법을 위반한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뭐 너절한 쓰레기 짓을 하는 탈북민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저는 오히려 김여정 정말 이번에 정말 부끄러워할 거다. 오히려 이 작전 참 실패했을 거다. 실패해서 문책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여정이 낱낱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북한과 우리의 생활상을 비교를 하면 저는 생활상과 생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생활상을 사실 이제 그 생활이 어렵다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그게 생존은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생존입니다. 그야말로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이 뭐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생존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단지 그냥 북한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기 해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 생존일까? 제가 북중국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요. 아이들이 물에 떠내려오는 페트병을 줍습니다. 물론 이게 다 중국 쪽에서 이제 떠내려간 건데 이 페트병을 주어서 뭘 할까? 그걸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시장에 가서 팔면 그나마 조금의 옥수수를 바꿔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페트병을 다시 사용하는 거하고 북한의 아이들이 옥수수를 바꿔 먹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북한에 대해서 자꾸 옹호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북한의 아이들이 페트병을 주어서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한국도 페트병을 다 재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재활용과 북한 아이들의 재활용은 생존과 생활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얼마 전에 20승 10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승은 곱하기인데 20 곱하기 10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지방군 20개를 매년마다 건설을 해서 지방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라는 게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공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김정은의 계획은 뭐냐면 공장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누가 세우냐면 군인들이 일단 건설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대가 새롭게 꾸려져요. 이 건설만을 위한 부대가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군인이 건설을 하는데 이게 이 공장, 이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이 강원도에 김하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한도 이제 강원도가 있는데 김하군에서 먼저 이걸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0승 10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김하군의 성공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지방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생필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의 지역별로 예를 들면 산촌이다 그러면 산에서 나오는 열매나 약초를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다를 접해 있다 그러면 해초를 가지고 뭐 생필품을 또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해초를 가지고 예를 들면 종이를 만든다든지 펄프를. 그러면 결국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내일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뭐 1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를 알 수가 없는데 10년 뒤에도 여전히 약초와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와 이런 걸 가지고 비누 만들고 뭐 그릇 만들고 종이 만들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책을 발표한 순간부터 저는 김정은이 패착을 한 거다. 실수를 한 거예요. 앞으로 10년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해초, 약초에서 비누를 만들어서 지방 인민들에게 공급한다? 저는 북한 경제의 여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김정은의 정말 이 얼마나 김정은이 인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정권의 유지만을 위해서 그냥 적당히 주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숨겨진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배부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당히 생존할 수 있는 정도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생필품이 없잖아요. 정말 사람이 그래도 살아가면서 비누 치약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다 북평양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서해안과 동해안 우리 해역에서 북한에서 떠내려온 북한 쓰레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주워보면 이 포장지에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공장이 다 거의 평양입니다. 10개를 주면 9개가 평양이에요.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일부는 어느 정도 뭐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소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에서 이렇게 생필품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디에부터 이걸 구할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밀수를 통해서 들어온 북한 내부에서 유통되는 물건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방 사람들 그걸 또 살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만들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그게 어떤 체제 위협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최소한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정도의 이 제품만을 경공업품만을 지금 소비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방 생산,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을 내세우면 이게 교신데 이러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전투에 동원돼야 돼요. 예를 들면 100일 전투, 200일 전투, 뭐 500일 전투 계속 이렇게 동원이 되는 체제니까 그 동원이 된다라는 거는 개인의 사적인 시간과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계속 주민들을 그냥 동원해서 뭔가를 관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조금의 이익을 주고 뭐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방식으로 지금 북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개혁 개방해서 주민들을 잘 먹여 살리고 그런 지금 관심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이 걸림돌이고 어떤 거를 추진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70년대에 태어났고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어요. 정확히 나이를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산업화 세대죠. 저희 형님 누님 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의 586 세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다음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소위 X세대. 네. 그런데 이 X세대 이후에 뭐 YZ세대, 지금 MZ세대까지 이제 되어 있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 세대들은 야, 저보고 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밑에 세대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대니까 50, 40, 뭐 30, 20대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조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아니다 반박하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업화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6.25 전쟁 직후에 정말 표와 같은 땅을 다시 일구셨고 베트남의 강부로 독일의 간호사로 또 베트남 전쟁에 또 80년대 중동의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세대죠. 저희 형님 누님 세대 당연히 민주화 세대를
이제 민주화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해결됐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이 해결됐으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세대인 거죠. 거저받은 세대야.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뭘 했냐 물어보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세대입니다. 거저받은 세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물려받았어요. 바로 분단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산업화 세대, 형님 누님 민주화 세대라면 이제 우리 세대는 통일을 이루는 통일 세대여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20, 30대 분들이 이거 저희 후배 세대들이죠. 특히 이제 40대도 마찬가지지만 20, 30대 분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저희 세대 50대, 60대 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좋다라고 늘 설득하려고만 했죠. 예를 들면 뭐 통일이 되면 북한에 지하 자원이 많고 단천에 마그네 사이트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너무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지하 자원이 뭐 일경 몇 조가 있고 또 평양에 냉면 먹으러 가고 금강산 수학여행 가고 유럽에 기차 타고 가고 뭐 심지어는 요즘에 2030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통일되면 북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집 없으니까 북한 땅 개발해가지고 뭐 블루오션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2030들이 가슴이 뛸까요? 아, 내가 오늘부터 취업도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통일이 되면 블루오션이니까 지금부터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저는 통일을 자꾸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은 경제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 지금 MZ세대의 가치가 뭡니까? 공정이잖아요. 지금 우리만 누리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지금 남한에서만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치를 북한 주민들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이 또 더 나가서 우리의 동포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포가 정말 굶주림에 그리고 이 독재에 억압받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꾸 이성적으로 뭐 통일이 되면 통일 편익이 어떻고 통일 비용이 감소되고 분단 비용이 감소되고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은 늘 이성과 감성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성만 강조했어요. 감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요. 누군가가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반도가 지금 아프다. 그 아픈 상처를 어떻게 싸매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 통일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그게 같은 통일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통일을 설득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은 돈, 경제가 아니라 그곳에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왜 통일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